오늘 제가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발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발해가 대신입니다. 네, 근데 발해라는 명칭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코리아라고 부르듯이 외국에서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발해라는 이름은. 근데 대신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신이라고 표기를 했었고 외교 문서에는 고구려라는 명칭도 같이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 네, 이 대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재미있는 나라예요. 예,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오래된 역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볼 때 대신이라는 역사는 빼놓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많이 잊혀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독립운동 하던 시기 있잖아요. 대일항전기 시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 대신을 우리의 역사에 아주 큰 줄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역사 줄기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국조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역사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하는 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아마 가장 큰 동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를 알고 나서 아니면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이 역사를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예,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면 우리의 주변 나라를 대하는 거에 다 변화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규정하는 거. 그 시각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주 큰 거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번 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대신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거를 최소한 얻어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대신이란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역사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 그 조선시대에도 대신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지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예. 어떻게 보면 대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의 역사는 발굴된 역사예요. 나중에 발견된 역사.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의 역사에서는 지워졌었던가? 어떤 사람들의 역사였길래? 네, 요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신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대신이란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이 대신이란 나라가 200년 이상을 존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거란과 싸움에서 불과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는가? 분명히 대신이란 나라는 고구려보다도 더 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금방 사라졌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7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신은 2년밖에 못 버텼어요.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잠깐 저희 보고요. 그리고 이 대신이라는 나라의 그 시기, 신라와 같이 있었던 걸 저희는 남북북 시대 또는 두 나라 시기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역사 교과서 가지고 계세요? 온 국민을 위한 역사 교과서.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 책 한번 틈틈이 보세요. 네, 그 책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책을 틈틈이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이제 그룹을 만들죠. 저희는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어요. 배달류라는 말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요 앞에 시간에 아마 하셨을 텐데 동이족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저희는 유라시아 언어를 쓰는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타이어를 쓰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역사의 범위는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고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역사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최소한 이제 같은 집단이다. 우리가 저들과 또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보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외모죠, 외모.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같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친밀감을 느끼죠. 유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모가 타고난 외모도 있지만 이 가꾸는 외모도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이 편도의 풍습이 있습니다. 편도. 네, 편도라는 게 이게 머리를 앞에 이마는 납작하게 하고 이 귀를 좀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나무판이나 돌판을 붙여서 납작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좌우로 아기 때 이렇게 몸부림치지 못하게 좀 좁은 틀 안에서 재워가시고 그런 모양이 됐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발견되는 유골들을 보면 저런 모양의 유골들이 나옵니다. 네, 머리가 뾰족한. 네, 근데 이것이 발견되는 범위를 보니까 지금의 신라 우리 경주 있잖아요. 네, 경주나 김해에서부터 만주를 통해서 몽골,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전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옷을 입듯이 아니면 얼굴을 가꾸듯이 아니면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듯이 이 머리뼈를 저렇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 만약에 500년 뒤에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묻혀 있는 무덤 같은 걸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 유럽이나 미국과 굉장히 연관을 지으려고 하겠죠. 네. 이 당시에는 이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옷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의복의 흐름이 있어요. 일단 바지가 있고요. 바지. 그렇죠? 근데 이 바지가 말을 타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발명된 거예요. 바지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옷깃이죠. 옷깃. 이 섭. 이것을 왼쪽을 덮어 쓰느냐 아니면 오른쪽을 덮어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덮었을까요? 어느 쪽 옷깃이 앞에 오게 했을까요? 네, 오른쪽이 앞에 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활을 쏘기 때문이죠. 네, 활을 쏠 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앞섭이 이쪽을 덮도록, 왼쪽을 덮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옷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 고구려의 벽화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벽화의 그림이라든지 지금 유물로 발견되는 중앙 유라시아에서 발견되는 이 옷들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장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북위. 그죠? 선비족의 나라. 네, 북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북주, 북제와 같이 소위 말하는 북방 민족들의 고분에서도 벽화가 많이 있어요. 그 고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고구려 옷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구가 있는데요. 이 비슷한 도구들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그죠? 그 중에서도 쇠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네 이렇게 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도구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무기도구예요. 무기도구. 그 중에서 활이 있죠. 활. 활은 그냥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줄을 매서 쏘는 게 가장 단순한 형태죠. 유럽의 활은 이런 형태입니다. 유럽에서 활을 많이 쏘던 군대는 영국 군대예요. 영국은 장궁병이 있었어요. 커다란 활을 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활이 사람 키만해지는 겁니다. 장궁. 이것이 일본 활도 이런 식이에요. 일본.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활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괄호 모양으로. 그죠? 대괄호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냐면 재료가 달라요. 저희가 쓰는 활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속 뿔로 만듭니다. 물속 뿔. 뿔 두 개를 접합을 하죠. 접합을 해서 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복합궁. 네, 이 복합궁은 굉장히 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활이 셉니다. 나무보다는 뿔이 당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작아요. 근데 이게 작은 활을 만든 이유는 말 위에서 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키만한 활을 말 위에서 쏠 수 없겠죠. 네, 말 위에서 쏠 수 있는 활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럼 말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어떤 전략을 많이 쓰냐면 일단 도발을 하죠. 예,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쭉 몰려가죠. 네, 후퇴를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럼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적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 활을 쏘죠. 이렇게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안 샷. 네, 그래서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건 굉장히 기술이에요. 첫째로 하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명된 게 등자입니다. 등자. 네, 말 등자. 네, 말 등자는 유럽에서는 8세기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시아에서는 5세기 이전, 네, 빠르면 2세기, 3세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포인터가 있을 텐데, 네, 자, 북제의 무덤인데 집 뒤돌아서 이 활을 쏘고 있어요. 말에 앉아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적인 복합궁입니다. 복합궁.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이 월지라는 나라가 파키스탄 쪽에 있던 나라예요. 월지, 박트리아. 네, 그 나라도 이런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인데 여기도 좀 뒤를 돌아서 이런 복합궁을 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키타이예요. 스키타이. 네, 스키타이라는 말 자체가 사카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요런 활들, 무기 체계가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유대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언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을 느끼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발로는 있습니다만 알타이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알타이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이 알타이어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포함되느냐? 이건 좀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알타이어의 가장 맏형격이라고 하는 거는 투르크어예요. 투르크어, 터키어, 네, 튀르크어. 두 번째가 몽골어입니다. 몽골어. 네, 이 두 개가 주류예요. 그럼 여기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도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문법 체계는 되게 비슷해요. 그다음 의문 규칙도 비슷해요.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그런 방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늘,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명치, 그다음 숫자.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 뭐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나 일본어를 알타이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이론을 하나로 포함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트랜스 유라시아어 이론이라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는 집단이 지금의 요서, 네, 홍산 문명이 발달한 그 요서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는 시베리아 쪽으로 흩어졌다. 그러면서 분화된 것이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알타이어, 그 다음 퉁구스어 등으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게 2020년대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게세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게세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알타이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에요. 네, 왕은 게세르 또는 거서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요? 네네네, 거서관 있죠. 맞아요. 박혁 거세도 거서관이에요. 박혁 거세에서 박이 성씨가 아닙니다. 네, 그때는 성씨라는 개념은 없어요. 네, 박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밝다, 빛,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박이라고 읽을지 보라고 읽을지 뭐 표라고 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힌트를 줍니다. 혁, 붉은 혁자를 써서 이거는 붉다,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소리로 읽어달라. 그래서 박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두입니다. 네, 이두 규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입니다. 거세가 직책이에요. 근데 거세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게세르, 거서르. 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게세르라는 이 호칭, 그러니까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은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단어죠. 네, 바뀌기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우리의 지도자를 게세르라고 불렀어. 근데 저쪽 집단도 자기들의 지도자를 게세르라고 불러.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저희 한반도를 비롯해서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해서 만주, 몽골, 티벳, 중앙유라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도 퍼지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것과 비슷한 단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케사르가 있죠. 케사르. 네, 로마를 건국한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네,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정복한 거예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 정복한 정복 왕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건국 신화가 있죠. 어떤 거죠? 로물루스, 레골루스. 네, 늑대 젖을 먹었잖아요. 늑대는 어디에 토템이죠? 튀르크, 몽골. 그죠? 네, 아마도 여기서 온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지도자를 케사르라고 불렀어요. 게세르라고 불렀어요. 게세르라고 하는 거는 몽골과 티벳, 부리아트 같은 데에 명확하게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훈족이 지배했던 독일 동부에도 남아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단어가 카이저예요. 카이저. 네, 게세르하고 비슷하죠? 카이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서관. 네, 거서관 같은 데에 남아있고, 이 게세르라는 말이 변해서 결국 칸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네, 칸이라는 발음이 되고 한이라는 발음이 돼요. 근데 우리의 단군 있잖아요. 단군. 네, 단군 왕검. 단군이라는 게 직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요 앞에 시간에서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조선, 단군 조선에서는 47세에 단군이 있었죠. 그죠? 그것은 직책명이죠. 이 단군도 이 명칭을 옛날 발음이 나는 고어 사전, 네, 한자에도 발음이 다 옛날 발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게세르라고 읽혀집니다. 네, 그건 참고로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여기에 그 보이는 것을 표시를 좀 해뒀어요. 여러분들 보시듯이. 게세르 신화 내용은 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네, 그 하늘나라를 글링이라고 불렀대요. 네, 또는 갈랑이라고 불렀대요. 네, 가라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예, 하늘에 우리의 옛날 말이 가라예요. 가라. 네, 하늘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하늘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첫째가 아닌 아들이 저 밑에 땅에 내려가서 저기 악을 물리치고 좋은 곳을 만들고 싶다라는 염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죽어서 환생을 해요. 네,
환생을 해서 내려와서 악을 물리치고 게세르 아바이가 됩니다. 게세르 아바이. 이 되게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나요? 우리의 한웅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네, 한웅도 하늘에 있다가 삼천 무리를 이끌고 이 땅에 제세 이화,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같은 구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의 지역적인 특성하고 막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제 죽어서의 세상이 또 중요한 거죠. 죽어서의 세상. 사는 거는 유한하잖아요. 사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렇지만 왠지 죽음 이후가 훨씬 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사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도구가 종교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가 센 거예요. 자, 그럼 옛날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봤느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같이 생각하면 그거는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돌무지 무덤이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 묻기도 하고요. 땅을 그냥 흙땅을 파가지고 묻기도 해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건 남쪽에서 그런 걸 토광묘라고 하죠. 토광묘. 그리고 이렇게 돌을 쌓는 것을 뭐 적석종, 적석분,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돌을 싸서 하는 형태의 무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저런 것도 쌓지 않고 흙에 매장도 하지 않고 풍장이라고 하죠. 풍장. 그죠? 그래서 그냥 둬요. 그래서 짐승들이 먹게 둬요. 그리고 나서 이 살이 다 흩어지면은 뼈를 수습을 해요. 뼈를 수습을 해서 뼈를 봉안을 하죠. 이것이 풍장. 근데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네, 또는 새골장. 뼈를 씻는다. 네, 새골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어떤 풍습에 남아 있냐면 여러분들 그 고구려 무덤이 많이 있는 곳이 지반이에요. 지반. 그죠? 지반. 압록강 위에. 거기 가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떼가 있어요. 그러면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가 수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나라의 수도하고 무덤은 완전히 별개예요. 오히려 더 외진 곳에 둡니다. 왜냐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무덤이 적군에 의해서 이게 파헤쳐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하고는 먼 곳에 첩첩산 중에 사람들이 손길 안 닿는 곳에 보통 만듭니다. 그것이 고구려의 무덤군인 지금의 그 집안 쪽에 있는 그 무덤군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곳의 수도에 있던 왕이 죽었어요. 아니면 왕이 가지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을 시체를 가지고서 거기서 바로 매장을 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죠. 다 썩죠. 옛날에 진시황이 죽어서 그걸 알리기 싫어가지고 왜 씻고 나서 생선 막 넣어서 비린내 나게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은 예정이 없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 새골장을 하는 겁니다. 네, 두고서 다 뼈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와서 무덤 쓰는 자리에 가서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카자흐스탄, 스코틀랜드, 이 길림, 이 집안이라고 말씀드린 통화현, 그 다음에 연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어요. 몽골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적성 무덤을 하는 곳, 돌무지 무덤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같다, 비슷하다.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요. 그 시베리아에, 남시베리아에 미누신스크라는 지금 남시베리아인데 여기에 요런 큰 무덤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쿠르간이라고 해요. 쿠르간. 혹시 들어보셨어요? 쿠르간. 네, 이 쿠르간은 주로 흑해, 카스피해, 지금의 우크라이나 요 일대에 있는 커다란 무덤들을 튀르크 말로 쿠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르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인도 유럽어를 사용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의 유럽 문화의 선조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쿠르간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큰 무덤이 있죠. 이 무덤이 흙으로 덮여 있고 풀이 덮여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런 돌무지가 있어요. 돌 무덤이에요. 돌 무덤.
거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흙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겉에 보시면 이렇게 돌이 서 있죠. 돌. 네, 돌이 서 있어요. 이게 그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지금 장군총이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것도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무덤인지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군총. 여기도 이런 돌로 쌓은 무덤이 있고 그 옆에 이런 큰 돌이 서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팀돌을 쓴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전혀 이런 사정을 모르는 거죠. 네, 이거는 선돌입니다. 선돌. 그 무덤을 지키는 호석 또는 선돌. 돌이 선 게 선돌이죠. 그죠? 우리는 돌을 세워서 선돌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썼냐면 하늘과의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식은 굉장히 유사하죠. 예. 자, 그래서 선돌은 유라시아 전체를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선돌 되게 중요한 모티브예요. 네. 이게 돌을 저렇게 큰 걸 구하기 힘든 그냥 일반 집들에서는 저거 대신 뭘 했겠어요? 돌을 세우는 거 대신 뭘 세웠을까요? 네, 비석도 물론 세요. 비석도 물론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나무를 세우죠. 나무. 구하기 쉬운 나무. 또는 살아있는 나무를 심기도 해요. 그런 걸 신수라고 해요. 신수. 아니면은 장대를 세우죠. 솥대. 그죠? 솥대. 다 하늘과의 소통을 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포하는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시기에는 서로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의 문화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흩어지고 거기에서 고유한 각각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여러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렴풋이 이 사람들은 서로 유대 관계에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헝가리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쿠릴타일 회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계 쿠릴타일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헝가리에서 네, 이 유라시아의 기마 민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다 모여요. 매년. 거기에 우리나라도 가요. 네, 정부가 보내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참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곳, 우리 이 만주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포함한 이 영역은 각각의 사람들이 고정돼서 살면서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쉽게 이동하고 쉽게 교류하고 서로 섞여 살던 곳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만약에 한 곳에 딱 머물러서 우리끼리 수천 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만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생겼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역사상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아주 산골에, 저기 어디예요? 중국의 운남성 밑에 뭐 샹그릴라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모를까? 지금 여기는 지형적으로 뚫려 있는 곳입니다. 예. 하루에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카자흐스탄의 유목민들은 1년 동안에 1600km를 이동합니다. 1600km. 1년 동안에. 예, 양치고 하는 그 범위가 그래요. 쉽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사람들이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살다가 우리 집단이 세지면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서 다 또 큰 나라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약해져요. 그럼 다른 집단이 또 커지고 그런 식의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해였던 거예요. 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계 속에 있어요. 고구려를 구성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맥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맥족. 네. 맥이라는 말과 고구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발음도 같습니다. 사실 고구려라고 쓰지만 고구려는 맥구리 또는 무쿠리라고 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돌골 제국의 비문에 고구려를 뭐라고 불렀냐면 맥크리라고 불렀던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맥크리. 네, 이것이 고구려예요. 네, 그럼 맥구리라고도 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맥족이라고 하는 맥족, 또 예족, 그리고 한족이라고 또 굳이 구분하자면 그 한족,
그리고 돌궐족, 거란족, 말갈족, 몽골로 나중에 발전하는 해족 등등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 사서에서는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를 만약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기 침입했다 또는 고구려가 말갈 2만을 앞세워서 침입했다. 그 다음에 예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갔다. 이런 식이 돼 있어요. 네, 그게 고구려, 말갈, 예 같은 나라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연합체 이런 성격이 아니고 커다란 하나의 대표하는 국가, 고구려라는 체계 안에서 여러 민족들이 의탁을 하고 협력을 하는 체계였던 거예요. 그것이 대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뭐 어렴풋이 아시죠? 그죠? 네, 대조영의 아버지인 대중상 또는 걸걸중상, 그죠? 대중상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하면서 후고구려를 먼저 만들죠. 네. 근데 만들 때 거기에 협력했던 그 파트너가 있죠. 거란족의 이진충, 그 다음에 말갈의 걸사비유. 그러니까 고구려, 거란, 말갈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거란이에요. 대진입니다, 대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듯이 고구려의 유민이 지배층이 되고 말갈이 피지배층이 됐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추측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예.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 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제 이쪽에 힘의 공백이 생기고요. 거기를 돌궐, 튀르크죠? 네, 돌궐 제국이 막 커졌어요. 그렇게 할 때 고구려의 부흥 세력이 대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자, 대신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사설을 보면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대지 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서쪽으로 많이 나와 있었던 걸로 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 역사 교과서 같은데 보통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아신 게 다 이걸 거예요. 근데 여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신라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그 신라. 여러분들 대신라라고도 저희는 부릅니다. 대신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국경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네, 사서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진흥왕 순수비 아시죠?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함경도에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통일을 하기 전에 여기가 이 진흥왕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확장을 했던 곳인데 통일하고 나서 줄었어요. 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행정구역도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행정구역이 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신라의 영역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서에서 얘기하는 이 오경의 위치가 이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훨씬 더 이쪽 부분이 다 발해의 땅이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해가 어디에 건국되고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는 기준은 천문령이에요. 천문령과 토호진하.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인식은 천문령도 그 다음에 토호진하도, 네, 토호진하, 이하라고 하는 그 강도, 동모산도 전부 다 길림성 또는 연해주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 이 토호신화와 천문령을 찾아보면요. 자, 이게 기존의 인식이에요. 네, 여기서 토호신화, 천문령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그 기존의 인식에 따르면 당나라하고 이제 당나라 이해고가 이 대조영과 걸사비우 등을 여기에서 쫓아내서 여기 천문령에서 한번 전투를 하고 결국 대진국 동모산이 이 구석탱이에다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토호신화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사서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령이라는 곳과
토호신하라는 그 강의 거리가 밤낮으로 달려서 300리라고 했어요. 300리. 이건 동서남북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300리의 거리예요. 자, 근데 토호신하는 지금의 노하파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의 노하파예요. 노하파. 그럼 노하파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예. 요게 노하파가 이게 일명 토하라고 하는 거 지금 현대 지도예요. 토호신하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가까운 곳에 천문령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연해주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모산도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서에 따르면 심양로 음루의 옛 땅에 있다. 심양로. 심양이 어딘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죠? 심양이라는 곳. 심양이 되게 중요한 곳이죠. 만주족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심양로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동모산이. 예. 그럼 심양로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모산이. 그러면 당나라하고 싸우고 천문령에서 크게 이기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쪽으로 와서 동모산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럼 이 범위가 딱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하, 신라와의 경계에는 니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니하는 어디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니하를 함경남도 영흥평양을 지나는 용흥천의 신라 때 옛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서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기록이 없어요. 예,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일제 때의 학자들이 이 근처에 가서 이 강의 옛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니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니하다. 이게 근거예요. 또 여기서 뭐 토기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겠다라는 게 근거의 전부입니다. 근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니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본 자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네. 자, 아까 니하 신라와의 경계 얘기했죠? 네, 신라가 통일을 했으면 여기보다 더 커져야지 어떻게 더 작아지느냐. 이것도 되게 의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니하라는 거는 이렇게 몇 군데를 후보지로 추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의 용영성 그 해성시 근처예요. 네, 거기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하북성, 천진 근처이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아마 대신라와 발해의 국경은 요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거고 이렇게 되거나 요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고구려의 평양을 경계로 당나라와 신라가 땅을 나눴거든요. 그렇다면 요 경계가 돼야 돼요. 그럼 처음엔 요렇게 했다가 나중에 대진이 건국을 하고 대진이 힘이 세지면서 아마 요런 경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 다음 시간에 고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고려도 이 경계를 이어받은 거예요. 조선도 이어받은 겁니다. 조선도 이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오경, 발해 오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서 중경, 현덕, 동경, 용원부라는 데는 일본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으로 가려면 남경, 남해부가 훨씬 가깝죠. 네, 그런데도 이 동경, 용원부는 일본도라고 합니다. 남경, 남해부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을 쭉 보면, 네, 요건 지나갈게요. 사서에 나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을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중경은 지금의 요양 근처. 네. 그 다음에 서경 압록부는 지금의 하북성. 왜냐하면 이것을 조선도라고도 하고 조공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통로가 되는 곳이어야 돼요. 게다가 그리고 남경 남해부는 신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 동경 용원부는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오경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국경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던 거 아시죠? 네. 대신해서 먼저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 자사를 죽였죠. 거기 그 내용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이 등주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등주 자사를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러갔냐? 그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신라로 하여금 가서 싸우게 합니다. 당나라가. 직접 가서 맞붙은 게 아니에요. 신라의 김사란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에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싸우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직책이 영해군사예요. 영해군사. 영해는 여기에 있는 게 영해예요.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싸워라 라고 해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얼어 죽고 공격해 죽고 3번인가를 싸워도 다 집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가 제 생각에는 그 대신이 아마도 상당 기간 여기를 실질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신라도 대신라라는 것의 국경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신라도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신라라는 이름에 깃발을 꽂지 못했어도 이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라원, 신라방, 신라소 같은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청해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흔적이 지금 산동성에 그 법화원 있죠? 적산 법화원, 그죠? 거기서는 장보고를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보고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던 인물이 아니에요. 중국의 누군가의 문집 속에 나와 있는 얘기에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의 기록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냐라고 써놔요. 그렇다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장보고예요. 그런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장보고를 옛날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그 법화원도 만들고 재물의 신으로 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활동지는 어디였겠냐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또 재밌는 건데요. 자, 보시면 측천무후예요. 측천무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의자왕의 손자에게 백제 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해와 신라가 나눠 가졌으니 내가 땅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백제가 비로소 망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백제 땅이었으면 이거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발해하고? 안 되겠죠. 이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시간에서 뭐 혹시 대륙백제 이런 거 하셨어요? 대륙백제는 없나요 이번에 챕터에?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는 국서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가 아니라 연합한 국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제로서의 이 연호가 있어요. 칭제 건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물이 남아있죠. 유물이 남아있고 이 정효 공주 묘지에 보면은 황제라고 칭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황제 국가였던 거예요. 자, 천송 국가라는 것도 국서에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글자 얘기가 나옵니다. 글자. 대신국은 글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당현종이 이태백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시키죠. 근데 이태백은 이걸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이태백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태백은 고향이 키르기즈스탄입니다. 지금의 키르기즈스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그드인이에요. 소그드인. 그래서 이 사람은 중앙 유라시아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태백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사람처럼 그리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마 안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태백은 이러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소그드, 위구르, 그 다음에 거란, 그죠? 뭐 투르크, 돌골 제국에 이런 나라는 전부 다 문자가 있었어요. 다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대신이란 나라만 글자가 없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이어져서 한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표음 문자와 그 다음에 표의 문자 두 개가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표음 문자 계열이 있어요. 표음 문자 계열. 그 다음에 한자로부터 비롯되는 표의 문자 계열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대신이라는 글자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뒤에 일어나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서 아마 이 차용 내지는 이어받아서 자기들의
문자, 표음 문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유사에 처음에 시작에 석유 환국이죠. 그죠? 석유 환인이 아니라 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환국의 그 국자, 이 큰 입구자 밑 속에 뭐가 들어있죠? 흑토지죠, 흑토. 네. 선비사 비슷하기도 하고 흑토 비슷하기도 한 그게 거란 소자예요. 네. 한자는 거란 소자. 네. 자, 그래서 이 10세기가 되면서 이게 대격변이 일어나요. 당나라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뭐 대신도 망하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이제 망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대신이 2년 만에 2년 만에 별로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여기에 있던 국가들과 민족들은 서로 연합을 하는 국가들이에요.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부족, 다른 국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말기에 가면은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먼저 이제 힘이 세지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 내부에서 이제는 우리가 대장이야라고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거란 편에 말갈도 붙고요, 신라도 붙어요. 신라가 거란의 군사 원조로 합니다. 네, 대진을 치라고. 그리고 후고구려, 왕건의 후고구려 있잖아요. 여기도 그 국교 관계를 거란하고 맺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의 세력들이 거란을 대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세력이 없어요. 대신은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근데 부흥운동이 있어요. 부흥운동. 이게 부흥운동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려의 부흥운동, 그다음 백제의 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그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라는 부흥운동이 없었어요. 그 체제가 싫은 거죠. 네. 고구려와 백제를 포함했지만 실제로 융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다른 시간에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별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차별을 유지하는 수단이 골품제도였던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그리고 대진 같은 나라들은 사회적인 융합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새로운 체제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고려 때도 이런 게 없었죠. 네. 조선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 남은 사람들은 거란의 주요 세력이 됩니다. 그 거란, 그 요나라 있죠. 요나라의 관직 명부 같은 걸 보면요. 그 고시를 발해고시라고 해요. 네. 고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고시는 고구려의 왕족 성씨 맞습니다. 근데 그 고시가 거란의 주요 관직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나라에도 물론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요나라가 이제 금나라에게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서요를 만듭니다. 서요, 카라키타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 카라키타이에서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 보이는 이 서요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더 갔었던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불가리아 얘기도 하고 헝가리 얘기도 하죠. 헝가리는 스스로를 마자르라고 부르죠. 마자르. 네, 그거는 마자르. 고구려도 제가 마가라라고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원래 말은 마가라 또는 뭐 메크리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다 그런 영향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시기가 저희한테 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려 시대가 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켜요. 네, 고려 시대가 되면서. 왜냐면 신라가 이 삼국을 뭐 말하자면 통일 같은 거를 해서 대신라가 되잖아요. 그럴 때 신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지던 그런 천손 민족의 세계관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흉노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당나라는 선비족의 나라죠. 네, 선비족의 나라예요. 당나라가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당나라도 선비족의 나라이고 천재를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선비의 위로 올라가면 흉노거든요. 흉노에서 선비가 되고 또 흉노에서 이 예족이 되면서 신라족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질감을 느낀다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신라라는 나라와 천손 민족의 세계관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백제를 통합한 대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다가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고려 때. 사실은 하나로 합쳐졌다기보다도 남쪽에서는 고려가 생겼고 위쪽에서는 거란이 있었던 거예요. 요 나라. 요 나라는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왜 전쟁을 했나요? 이게 땅 내놓으라 이런 거 아니었죠.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소손령이 서희하고 담판할 때 뭘 주장했어요? 왜 우리하고 소통하지 않느냐예요. 예, 왜 우리하고 왜 우리 다 사대라는 표현을 하지만 왜 우리하고 친하게 안 지내냐예요. 우리가 큰 형님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직접 개성한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고 고려도 우리가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세계관이 같은 세계관인 거예요. 결국 고구려 또 그 앞으로 가서 조선, 예, 단군조선 또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려가 뭐를 약속을 했죠? 고려가 요청한 건 이거예요. 거란한테 요청했던 거는 지금 여진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못 찾아뵙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진 좀 치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강동 육수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거란 여진 치워줬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예 해가지고 사대를 시작합니다. 네, 그게 다예요. 바라는 게. 그리고서 안 싸워요. 금나라하고도 안 싸워요. 같은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내부에서는 신라 중심의 세력과 이 북방 중심의 세력이 같은 나라의 울타리 안에 있었죠. 서로 막 싸우고 뭐 치고받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라 중심 세력이 이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만든 역사서가 삼국사기죠.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들은 대신이라는 나라는 내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이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신도 우리의 역사야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대신의 역사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남북한이 분단된 지 이제 75년? 70년? 8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역사를 얘기해보라 그럴 때 북한의 지난 70년을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역사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00년만 지나보세요. 100년만 지나면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축소가 되어 온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잘라서 이제 너희는 우리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있었던 북한 지역에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주족, 청나라하고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 시간 동안의 역사를 복원하고 뭔가 한 나라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불가능하죠. 최소한 남은 아니야. 연대감. 이런 게 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대외 관계를 할 때 훨씬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라시아 공동체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몽골 연방 얘기도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몽골 우리 쳐들어오고 우리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왜 연방을?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 위에는 친할 때도 있었고 싸울 때도 있었고 이렇지만 우리하고 많은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으면은 무언가 지금의 정책을 하는 데에 더 좋은 밑바탕이 되겠죠. 반감이 최소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사 공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더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한두 개만 끝낼까요?
네,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예. DNA 검사할 네. 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보다는 네. 우리나라하고 여전적이 더 가깝다거나 네. 그런 측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DNA 있잖아요. 하플로 그룹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DNA와 하플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할 때 조금씩 특성이 다른 것이 다른 그룹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입력을 할 때 12개의 그룹으로 분리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12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2개로 분리해줘 하면 2개로 분리가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약에 20개로 분리해줘 하면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다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민족이라는 거는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느 민족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쭉 이어받아온 생활 습관, 문화, 세계관 등에 의해서 우리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전, 1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여러분 친척들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죠? 이 사람들 DNA 검사하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P, 하플로그룹, DNA 이런 것들은 물론 참고할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족의 기준점도 아니고 역사의 기준도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